네, 우리 강효상 의원님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시고 또 알아가시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뭐 재밌는 시간 끝나고 갑자기 저보고 강연하라니까 재미가 없을까봐. 아까 강효상 의원께서 정권 교체하는 것이 정치 목표라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2002년 이회창 총재 시절 아시죠? 그때 제가 정치에 처음 입문했습니다. 그때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아쉽게도 정말 그들의 무자비한 네거티브에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정권을 못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2004년에 제가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아마 생각하시면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국민을 갈라쳤습니다. 1대 99 맨날 국민 갈라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좌파 정책에 정말 국민들이 걱정했습니다. 그때 종부세니 뭐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국민을 갈라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했어요. 그 당시에 이 대우건설의 남 사장이라는 분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중학교밖에 안 나온 본인 형한테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뭘 했다 하면서 인격적인 모독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우건설 남 사장이라는 분은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당이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이 잘못된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탄핵을 했어요. 탄핵을 했더니 처음에는 노무현 대통령 잘못한다고 전부 다 국민들이 탄핵을 찬성하는 것 같이 하더니 막상 탄핵을 하니까 국민 여론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때 반드시 국회에 당선돼서 노무현 정권을 끝내야 되겠다. 그러고 들어가서 정권교체 대변인을 해서 이명박 정권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켰는데 허무하게 정권을 다시 내주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을 하는 걸 보면서 진짜 노무현 정권보다 더 나쁘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노무현 정권은 조금 이제 좌파 정책을 할랑말랑 북한에 좀 퍼줄랑말랑 약간 눈치 보면서 했어요. 이 정권 뭐냐? 대놓고 좌파 정책. 오늘 이해찬 대표 어제 뭐라 그랬느냐? 오늘이 아니라 어제. 이제 미북 관계가 잘 안 풀리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행동을 하겠다. 이제 대놓고 북한 편. 여러분, 이 정권이요. 정말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첫걸음이 뭐냐? 이 달서에서는 강효상 의원은 압도적으로 잘 되고 그래서 중앙에 가서 뛰게 하시고 여기선 알아서 잘 되게 하는 거 그거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한 해를 보내면서 작년에 우리 한 해 마무리하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작년같이 다사다난한 한 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뭐 이 정권이 뭐 마음대로 해가기 시작하더니 마지막 연말에 선거법과 공수처법. 선거법은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 선거법. 공수처법은 뭐예요? 문재인 정권 절대로 수사 못해서 그들의 비리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공수처. 이런 거 만드는 것까지도 강행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많은 국민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애국심. 특히 대구 달선의 애국심의 분산지 아닙니까? 근데 애국이 아니라 작년에 한 해 동안 우국하느냐고 우국하느냐고 바빴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나라를 걱정하느냐고 밤을 지새웠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모두들 서울 애들도 많이 오셨잖아요. 아니세요?
광화문에 많이 오셨죠? 네. 우국하는 그런 한 해였고 국가가 국민을 걱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당협에 우리 홍보위원회하고 아침에 회의를 했는데 정말 답답한 한 해였다고 걱정이 돼서 왔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문재인 대통령 찍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찍더니 처음에는 뉴스에 나오기만 하면 잘한다 그러더니 요새는 대통령 뉴스만 나오면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새는 얘기 안 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드디어 아들이 뭐 금융권에 있대요. 금융권에서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말에서 오늘 정말 속이 시원했다고 그러시면서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조금 국민들이 또 알듯 모를 듯 이 정권의 본색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야 문재인 정권 이제 국민들 중에서 제대로 아시는 분 이제 그 아들은 20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문재인 정권 진짜 싫다 이렇게 나쁠 수가 있냐 하면서 근데 자유한국당도 답답해 자유한국당도 싫어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또 심지어 이런 말을 만들어내요. 문재인 정권도 못하지만 문재인 정권도 싫지만 자유한국당은 더 싫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 짓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한쪽에서는 이게 걱정이 돼서 하시는 말씀이고 한쪽에서는 일종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 나쁘지만 자유한국당 더 나쁘다.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저희가 보수 통합도 해야 되고 우리가 개혁도 해야 되고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것도 많지만 사실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 노력이 폄훼되기도 하고 우리의 의도가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자유한국당밖에 믿을 게 없어 라는 우리의 생각을 모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새해 벽두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난 1년 동안 우리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됐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야당이 된 한 해였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투쟁 잘할지 잘 모르셨죠? 이렇게 정말 밤이나 낮이나 원내에서나 원외에서나 저희는 정말 철저히 싸웠습니다. 우리 여기 김상훈 의원님 와 계시는데요. 김상훈 의원님 목소리는 조용하신데요. 진짜 자분자분 그 논리와 그 실력으로 여러분들 원내에서 투쟁하는데 또 김상훈 의원님 따라가실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광화문에 가서 외칠 때는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고 또 원내에서 자분자분 싸울 때는 자분자분 싸워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모르시는요 수많은 악법을 막아냈습니다. 마치 지금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통과시켰으니까 자유한국당 한 게 뭐 있어 그러실지 몰라도 우리가 그래도 정말 저들이 말도 안 되는 공정거래법을 통과시켜서 기업을 완전히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도 막아냈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수많은 악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전략도 세우고 때로는 가서 회의 보이콧도 하고 때로는 가서 논리로 설득하고 해서 막아냈습니다. 왜? 지금 이 대한민국에요 모든 권력은 다 저들 거예요. 여러분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사법부 믿으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 믿을 수 있을까요? 검찰 그래도 좀 독립적으로 윤석열 검찰 하려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했습니다. 이제 검찰 인사할 겁니다.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은 다 쫓아낼 거예요. 이제 검찰총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검찰청법에 있어요. 검찰개혁이 뭡니까? 검찰의 독립성 확보하는 건데요. 그 독립성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청법에 검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런 거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호시탐탐 윤석열 어떻게 쫓아낼까 그 생각만 할 겁니다. 여러분 방송을 믿으십니까? 언론을 믿으십니까?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믿을 거 의회에 있는 108석 자유한국당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까지 무너져 버리면 우리 국민 호소하고 싶어도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무도한지 선거법, 공수처법 다 통과시키더니 지금 하는 게 오늘 아침 조간에 봐보십시오. 법원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1인의 장악으로 아직 부족한 거예요. 법원의 인사위원회를 만들어갖고 법원을 확실하게 장악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젊은 판사들 중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법부장판사 이상의 시니어 판사들은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 판사들의 힘을 자꾸 빼는 거예요. 법원장은 적어도 고법부장판사를 지내 그래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법원장을 했는데 법원장을 지방부장판사들 수준의 사람들로 중에서 선거에서 뽑는 걸 올해 3군데나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세요 이런 일이 있는지. 이제 정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패스트트랙 이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2명씩이나 마음대로 갈아친 거 이거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넘는 것이다 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잖아요. 그거 끝끝내 헌법재판소 판단 안 하고 있습니다. 왜? 헌법재판소가 좌파가 됐거든요. 그거 만드느냐고 이미선 재판관이라고 자기가 재판했던 사건에 주식 투기한 사람을 끝까지 헌법재판관을 만들어냈잖아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믿을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자유한국당, 유일한 자유한국당 그래도 지난 1년에 진짜 야당으로 거듭난 1년이었다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원내에서 투쟁했고 원외에서 투쟁했고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우리가 성과를 낸 것은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예전에는 야당 너희들끼리 하는 거였는데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적어도 대구 달서의 주민들은 다 같이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자유한국당 강땡땡이 엄청 인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그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 우리가 조국 끌어내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의 승리 아닙니까? 뭐 또 대구 달서는요 좀 더 특별해요. 주민과 함께하는 투쟁에서 대구 달서가 엄청 이긴 거 많더라고요. 보니까 강땡땡 의원님이 잘하시나 봐요. 대구 신청사 위치 어디로 됐습니까? 어디요? 그거 뭐 여러분들과 강땡땡 의원님이 같이 하신 거죠? 네. 또 여기 또 써있네요. 두류 정수장 부지 확정. 이것도 엄청 그 환노이 그 별로 인기 없는데 부지부지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응? 네? 물 클러스터. 그러니까 환노위에서 환경 그거 하신 거 아니에요. 환경노동위원회는요 의원님들이 다 안 가시려고 그래요. 사실은 약간 골치 아프다고. 왜냐면 노동이 있으니까 맨날 싸움이 많잖아요. 근데 환경노동위원회를 가신대요. 그랬더니 다 속셈이 있었어요. 왜냐? 환경부에서 물 이거 관련된 거거든요. 두류정수장 또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달서구는 자꾸 좋은 일만 있어요. 주민과 함께 정치인을 해서 모읍니다. 정말 자유한국당이 첫 번째는 진짜 야당으로 두 번째는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승리한 것이 지난 1년의 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정도 한 걸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아니 이 문재인 정권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요. 처음 2년 동안은 적폐청산 이런 거 외치면서 오로지 지난 정권에 뭐가 잘못됐네, 이것도 적폐네, 저것도 적폐네 하는 걸로 정치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는 또 뭐 했느냐? 남북평화 위장쇼로 아시죠? 네? 그 뭐 판문점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걸로 또 정치를 했어요.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남북평화 위장쇼도 본색이 드러났잖아요. 제가 작년 3월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란 이야기 좀 듣지 말아라 문재인 대통령. 그거 기억하세요? 네. 그 말 했더니 뭐 이해찬 당대표가 난리가 났어요. 민주당 당대표가.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아니 뭐 사실이잖아요. 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 정말 온 세계에 다니면서 김정은이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고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근데 뭐 비핵화를 하기는커녕 이제는 뭐 북한 내 이 핵기술과 이 미사일 기술이 더욱 고도화돼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까지 지금 다탄두 미사일을 쏜다고 하니 참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국가원수 모독죄가 아니라 기밀 누설죄는 해당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지난 2년 동안은 적폐청산하면서 그렇게 적당히 지냈는데 본인들이 이제는 이 힘으로 밀어붙여야지 조급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신독재국가, 좌파 독재국가를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단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신독재국가는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이게 21세기에 꽤 곳곳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통 그러한 정권들은 위기의 정권을 잡습니다. 경제 위기가 있거나 무슨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울 때 문재인 정권이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우리 탄핵 사태 때에 탄생한 정권입니다. 그러면 위기에 들어선 정권들은 본인들은 엄청 이 정권이 이 탄생한 근거에 엄청난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본인들이 정의를 독점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선 정권들이 이제 적폐청산을 합니다. 온통 본인들과 반대되는 건 다 적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방송과 사법 장악을 하는 겁니다. 이미 MBC의 사장은 누구이고 YTN의 사장은 누구이고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그 민노총의 언론에 다 장악된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법 장악의 마지막 퍼즐을 하려고 그들이 공수처를 밀어붙인 겁니다. 공수처법은 설명 여러 번 들으셨죠?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뭐 핵심이 이거예요.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려고 하면 즉각 공수처에 보고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잘못한 거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리고 보고하면 이거 우리가 할 거야 그러면 공수처에 무조건 그 수사는 넘겨야 됩니다. 자신들의 비리는 덮어버리는 게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해놓고 그 다음에 독재 정권이 마지막 하는 건 뭐냐? 선거법 고쳐서 장기 독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요. 정의당이 우리가 아무리 그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어도 잘못하면 정의당이 꽤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교섭단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정말 이거 잘못하면 이제 의회가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150석이 넘어가고 그들이 잘못해서 더 많은 의석을 가지면 이제는 그들의 좌파 정책을 완전히 폭주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드리는 말씀 잘 이해하시죠? 그럼 좌파 정책이 뭐냐? 여러분들 그냥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리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좌파 정책의 핵심 중에 뭐예요? 재정 포퓰리즘이 있습니다.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우리 예산이 얼마 늘은 줄 아십니까? 맞추시면 제가 이따 사진 한 장 찍어드리겠습니다. 100조. 맞히셨네요. 누구십니까? 문재인 정권 3년 동안요. 400조 하던 예산이 512조, 100조 늘었습니다. 100조. 이 400원에서 500원이 된 게 아니에요. 400조에서 512조가 됐습니다. 3년 동안. 근데 내년에 나라 빚을 얼마나 발행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맞히셔도 제가 사진 한 장 찍어드리겠습니다. 62조. 네. 53조가 마지막에 정확한 것 같긴 한데요. 맨 처음에 60조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60조 나라빚 발행하면 누가 갚습니까? 20, 30대가 갚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그 얘기 하세요. 뭐 어렵게 외우시지 말고요. 100조 3년 동안 100조 늘렸다. 내년에 나라빚 60조 발행한다고 한다. 니들이 다 갚을 거야. 나는 괜찮아. 그 말씀하시면서 표 좀 잘 찍으라고 그러세요. 오늘 그거 외워가지고 가세요. 우리 돈 이렇게 많이 쓰면서 근데 하는 게 뭐냐. 물론 뭐 60대 이상 어르신들 일자리 만들어주면 좋긴 한데 우리 일자리가요. 전체적으로 20대, 30대, 40대는 다 마이너스예요. 다 마이너스인데 60대 일자리만 40만 개 만들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문재인 케어 해갖고 우리 좋았잖아요. MRI도 공짜고 그랬는데 이제 보험료 다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재정 포퓰리즘이에요. 그들의 또 정책 중에서 뭐가 문제냐. 노골적인 시장 개입입니다. 이게 좌파 정책이에요. 뭐가 노골적인 시장 개입이냐. 12월 16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아마 서울에 또 자녀들 있으시면 다 한숨이 쉬어지실 겁니다. 이제 3, 40대는 대출을 꽁꽁 묶어놔서 집을 살려야 살 수도 없어요. 집 한 채 있는 얻어보고자 하는 사람들 꿈도 좌절시키는 대출 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개입은 어떻게 하느냐. 가격은요.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춰줘서 거기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파트 공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공급을 못하게 하면서 아파트 가격은 얼마 이상 받지 말라 그러니까 손해날까 봐 아파트를 새로 안 지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시장 가격인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 그 와중에 또 뭐예요? 세금은 대구도 많이 늘었죠. 종부세도 이제는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하고 다릅니다. 웬만하면 종부세 내시게 됐습니다. 부동산세 이렇게 오르니 어떻게 돼요? 그 세금 집주인이 다 부담하겠어요? 임대료 올라갑니다. 이 잘못된 시장 개입. 이게 바로 좌파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하나만 봐도 내년에 세금들 더 내실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은 이런 좌파 정책 이제 아까 언론 탄압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저들의 이 좌파 정책은 21대에 그들이 과반 이상만 차지하면 아주 급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도 마음대로 살래야 살 수도 없고 아이들 좋은 교육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교육도 폐기라 이런 게 다 좌파 정책입니다. 우리 MRI 찍어준다고 좋아했는데 건강보험은 2026년에 고갈될 줄 알았더니 2022년에 고갈되게 되었답니다. 건강보험료도 오르게 생겼죠. 또 탈원전 한다고 자랑하더니 전기료도 내년부터 오르게 생겼습니다. 이 각종 좌파 정책으로 국민들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세금을 조금씩이라도 낼 수 있는 사람들 부담은 더 늘어나고요. 그건 몽땅 걷어갖고 다 나눠준다 그래요.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악순환되면 우리의 대한민국의 지금 기적은 올라가고 맙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한 분 한 분이 특히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주도한 대구 국민 시민 여러분들은 이 기적의 후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 노예의 길을 걷게 되어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칼럼을 보고 정말 감명받았어요. 이 좌파 정책을 쭉 나열하고 이러다가 게다가 중국이 지금 이 정부가 결국은 아까 독자 노선 얘기를 했는데 이해진 당대표가 우리는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을 잘 지키고 한미일이 같이 공조해서 북중러에 대항해야 됩니다. 왜? 이념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가 그 말을 한 것은 저는 그동안의 스탠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한미동맹을 가볍게 여기고 한미일 공조의 핵심인 지소미아 같은 걸 함부로 파기하겠다고 하고 결국 북중러로 가까이 간다는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의 팽창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느냐 생각을 해보면 그 칼럼에서 결론이 있더라고요. 내 딸이 수십 년 후에 중국인들 발 마사지 해줄까봐 걱정이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내년 선거, 올해 선거가 아주 그것에 정말 저는 이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한국당이 부족한 것이 많아도, 비록 아직 보수통합의 길이 조금 시간이 많아도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그 진지를 지켜주시고 여기 오신 분들은 강효상 의원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해주신다면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런 폭정에 모두 함께 맞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미래와 또 보수의 정치의 변화를 확실히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줄 우리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위해서 함께 힘찬 연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